용기, 브레이버리. 영웅이 일반인보다도 더 용감한 건 아니다. 다만 일반인보다 용기를 5분 더 낼 뿐이다. 월도 에머슨. 데이브 헨슨은 무척 강한 남자다. 그는 수국되게 우람한 상처를 지닌 전직 대위였다. 헨슨은 롤리전데 누구도 자기 팀에 그가 일원이 되어줬으면 했을 것이다. 영국 공군 왕립 공병 소속의 폭탄 제거반 장교였다. 탈리반이 심어놓은 급조 폭발물을 찾아서 내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위키리크스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군사 정보에 의하면 2001년 미국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여파 속에서 급조 폭발물은 탈리반의 사용이 가장 잦은 무기가 되어갔다.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탈리반 전사들은 집에서 만든 16,000개 이상의 폭발물을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심어놓았다. 심지어 그 숫자는 전투가 계속되면서 해마다 증가했다. 급조 폭발물에는 원거리에서 폭발시키거나 폭탄의 타이머를 따는 방법이 사용된다. 또 인계철선이나 압력판을 통해서 폭발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급조 폭발물은 수백 명의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미국 연합군을 겨냥한 가장 큰 살상 무기가 되었다. 기습 폭발에 수백 명의 전사가 생겼고 수천만 명이 사지를 잃었다. 당시 사람들은 최소한 장애인 올림픽에는 선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쓸쓸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물론 지역이 아닌 전쟁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급조 폭발물의 위협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군인 및 민간을 앞에 깔린 공포의 먹구름이 국가 분위기를 한층 살벌하게 만들었다. 2014년이 되자 미국 군대 내에서는 7만 건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학을 생겼다. 아프가니스탄 전을 개시한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급조 폭발물을 찾는 의무에 특별한 용기가 필요함은 틀림이 없다. 필전의 용기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데이브 헨슨의 예를 골랐다. 사실 데이브 헨슨의 예는 인내심과 회복력 심지어 행복이라는 주제에도 걸맞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택하는 운명적인 특이한 길에 대한 좋은 예이기도 하다. 헨슨은 잉글랜드의 서부 해안가 지역의 사우스 샘프턴에서 자랐다. 그는 하버드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현장 실습이 필요했고 영국 군대에서는 현장 실습을 제공했기에 헨슨은 1년간 왕립 공병들과 함께 일했다. 그가 졸업 논문의 주제를 정할 때에 이랬다. 소비의 한 공병이 부상병들에 대한 논문을 써보라고 권했다. 때는 2006년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이 한참 불붙을 때였죠.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절단된 채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헨슨이 말했다. 헨슨의 논문 프로젝트에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프로포스포즈를 즐기도록 돕는 일이었다. 특히 다리를 절단한 병사들이 고카트 작은 경쟁차를 타도록 말이다. 학교 기숙사방에 휠체어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돌아다녔죠. 휠체어에서 고카트에 옮겨 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서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녀 봤더니 매우 고달프더군요. 하지만 그 결과 휠체어를 제법 잘 타게 되었죠. 휠체어 타기를 익힌 것은 헨슨에게 꽤 유용한 일이 되었다. 여하튼 그는 졸업 후에 군대에 남았다. 그리고 샌드허스크에 위치한 왕립 군사학교에 진학했다. 군사 장교에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학교였다. 군사학교를 마치고 그는 드디어 22공병 연대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폭발물 처리 부대의 탐색 고문이라는 직위가 주어졌다. 처음에 이 일이 주어졌을 때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헨슨이 말했다. 후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위험 요소라는 6분의 1 확률로 팀의 누군가가 탐색 중에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였다. 마치 다음 주에 비 올 확률이 예상하는 것처럼 덤덤했다. 6분의 1 확률이라니 그 정도의 높은 확률을 수행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헨슨과 팀 동료들은 여러 사정자와 시나리오에 따라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폭발 부상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그 순간 연습한 시나리오는 언제언제 없었다. 피와 구름이 난무하는 현실만 있었을 뿐이다. 급조 폭발물을 심던 아프가니스탄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폭발물을 건드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지로 수송된 거죠. 헨슨이 회상했다. 그리고 그의 남은 몸을 봤는데 아직 살아는 있지만 끝내 생존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끔찍했죠. 2011년 2월에 헨슨은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주에 머물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탈리반에 의해 쫓겨났던 아프가니스탄인 가족들이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도록 일대를 안정화하는 거였다. 땅속에 폭탄이 있는지를 꼼꼼히 제거하는 과정은 길고도 지루한 작업이었다. 그러던 2월 13일 의미심장한 날이었다. 당시 헨슨의 폭발물 처리팀은 나하드 알리 지역의 서쪽에 머물고 있었다. 나하드 알리는 칸다하르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농업지대였다. 몇 주 동안 비가 내렸기에 이날은 오랜만에 맞는 건조한 날이었다. 처리팀은 첫 번째 구역의 점검을 마치고 두 번째 구역으로 옮겨갔다. 주위에는 온통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흘 전에 지역 북쪽의 총격전에서 낙하산 부대에서도 군인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전원을 보호하던 보병들이 눈 인사를 건네려 바깥 구역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다시 그를 들어오는데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헨슨이 회상했다. 딸깍거리는 소리 같은 것도 전혀 없었죠. 그저 방바닥에 넘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고요. 누군가 나를 사고로 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머리는 온통 올려대고 터널 시야 상태가 되더군요. 그러고는 내 다리를 내려다봤죠. 다리가 붙어 있기는 했는데 살점에 겨우 매달려 있어서요. 배는 튀어나온 상태고요. 그나마 신발은 신은 상태라 다행이었노라고 그는 말했다. 비명을 질렀던 기억이 나요. 뒤쪽 벽으로 황급히 물러났고요. 그때 한 병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정신을 차리라며 저를 마구 흔들어 대더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앞서 헨슨이 얼마나 건장한지 언급했지만 하나말이 하지 않은 게 있다. 바로 그의 다리가 무릎 위에서 잘려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트위터 계정은 다리는 없다는 뜻이다. 내가 그를 직접 만났을 때는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는 강철로 된 의적을 낀 상태였는데 그 끝에는 분홍색 라텍스로 만든 고무발이 달려 있었다. 고무발이 단단히 지지해주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하마터면 이렇게 추운 날 맨발로 있는 게 춥지 않느냐고 물어볼 뻔했다.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 아닌가. 헨슨이 당한 것 같은 사고는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달랐다. 그가 폭발 사고로 당한 지 20분 만에 헬리콥터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헬리콥터가 오기 전까지 모르핀 주사를 맞고 담배를 피우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듯이 하지만 실제로 심한 고통에 있었다. 압박 같은 정말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는 헬리콥터가 오기 전까지 가까스로 고통으로부터 정신을 딴 데로 돌렸다. 바스티온 막사의 수술대에 올랐다. 정확히 사고 후에 37분 후의 일이었다. 이 응급처치가 헨슨의 목숨을 살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다음날 그는 영국에 들어가 오른쪽 다리를 무릎 위쪽까지 절단했다. 왼쪽 다리는 무릎을 관통하는 절단 수술을 받았다. 위험한 직식인 건 알았죠. 헨슨이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말했다. 이미 여러 위험 가능성, 심지어 이런 부상을 입을 확률을 따져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라는 건 어쩌면 놀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심한 충격은 아니었어요. 소방관이나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눠도 이런 비슷한 말을 듣곤 한다. 위험과 싸우는 일이 직업의 일부이니 말이다. 헨슨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허락하면 안 되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재난의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 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헨슨과 같은 이들에게는 내가 특히 놀라운 점은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위험성은 알지만 어쨌든 뛰어드는 것이다. 용기는 여러 형태가 있을 거다. 하지만은 박단 처리야말로 특별한 용기를 요하는 것이 아닐까?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은 군대 내에 다른 이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용감하다. 자신들을 끊임없이 엄습하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직업을 택하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치명적인 위험에 맞서는 것이다. 영국 군대가 폭발물 처리 부대 군사들의 제옥에 단 3배제를 선보였을 때 왕립공병의 한 부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폭탄 처리 작업을 6개월 동안 매일 하려면 특별한 배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끈질긴 용기이지요. 헨슨은 겸손한 영국 군인의 전형과도 같다. 영국 군인들은
자신을 낮춰 말하기를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한다. 엄청난 위험을 두고 위험의 요소라고 걷는다거나 하는 그런 겸손 말이다. 한 번은 헨슨이 다른 두 쪽을 모두 절대하는 것을 차상이라 낮춰 부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용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무척 진지한 생각을 지녔다.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행동이 용감했다면 그건 아마 집합적인 용기였을 거라는 것이다. 저 혼자 폭탄을 찾으러 외롭게 쏘다닌 건 아니니까요. 늘 팀 동료들과 함께 헤었죠. 그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고요. 다른 고위험군 군사 직업들도 비슷하다고 그는 말했다. 작업을 혼자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해가 당장 닥칠 거라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팀 여동들과 신뢰와 화합을 쌓는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란다. 헨슨은 건대의 슬로건 그언을 읊어보았다. 바로 팀과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인 위험이나 그 위험의 정도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죠. 위험이 처리할 아픔과 참정적인 결과에 몰두하면 문 밖에 나가기가 어려져요.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가 있죠. 팀 내부에서 어떻게 용기가 집합적으로 강화되는지에 대한 조금씩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용기를 내도록 이끄는 원동력은 뭘까?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배짱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라면 엄두도 못 낼 그런 행동 말이다. 이런 점에서는 베르디오 표로의 주인공 팔스타프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팔스타프는 명예를 부정하는 게 용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명예가 부러진 다리를 다시 붙일 수 있는가? 아니면 팔은 아니 그러면 상처의 아픔을 들어주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명예는 수술에는 영 소질이 없는가? 그렇다. 명예는 뭔가? 말이다. 명예란 말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이 명예는 과연 무엇인가? 공기다. 얼마나 명료한 사고인가? 다행히도 군대에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전리 카펜터는 24명의 미군 폭돌물 처리 사병들을 인터뷰했다. 그녀의 2013년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설명했다. 지원자들의 폭탄물 처리 부대가 매력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직업적인 남을 돕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남을 해치는 것의 반대 개념을 하여 불발탄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이는 헨슨이 내게 말한 자신의 동기와도 비슷한 점이 있다. 카펜터는 팀워크가 완전히 핵심이라고 밝혔다. 폭발물 처리부대의 정신은 약간은 반항적인 데에 있죠. 이들은 자신감 넘치고 똑똑하며 끈끈한 전우회가 있기로 유명해요. 군대의 다른 부대에 비해서도요. 필자와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도 내내 영화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현실은 다르다고 한다. 카펜터는 이 영화가 부족한 헐리우드 버전의 폭발물 처리를 다뤘다고 지적했다. 또 주인공이 팀플레이가 아닌 온전한 반항하라는 점도 말이다. 실제의 폭발물 처리는 카펜터와 헨슨이 강조해야 하듯이 밀접한 소통과 팀워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폭발물 처리 부대는 놀랄 만큼 강한 팀워크를 지녔죠. 이를 매일 표출하고요. 한편으로 군대 내 반항의 명성도 즐기지만요. 폭발물 처리 부대의 팀으로 잘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해요. 더 강한 소통 능력도 필요하죠. 임무 수행 동안에 동료들과 거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것이 필수거든요. 헨슨에 따르면 폭발물 처리 부대의 자원 동기는 다양하다. 하지만 그 근본은 항상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소속팀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에서 작업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헨슨은 자신이 왕립 공병의 폭발물 처리 병사였다고 말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폭탄을 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지요. 폭탄은 부대원들을 살상하는 무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직업에 따른 지위도 자존감도 높은 게 당연하죠. 또 하나의 자원 동기가 흥미임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진화 생물학자로서의 나는 어떤 인간 행동을 마저 하면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 왔을지 자주 궁금해하곤 한다. 용기의 경우에는 그 원인의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용기를 내면 가족과 친구를 보호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를 구할 수 있고 거대의 용기로 식량을 구할 수 있고 리더십을 증명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동업자로서의 자격도 충족시킬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용기란 매우 대단하고도 매력적인 특성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팔스타프는 이런 이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물론 위대한 문학적인 위트로 여겨지는 팔스타프 이야기를 조목조목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여하튼 팔스타프가 성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만 하겠다.
그에게서 연기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수술에도 재능이 없는 특성일 뿐이다. 하지만 연기를 내비치는 이들이 어쨌든 이성에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서방대군의 명성도 그런 점을 노리곤 한다. 하지만 헨스는 이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다. 글쎄요, 파팔마 처리부대의 청년이라고 이성에게 더 흡비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물론 저녁 식사 파티에 쳐다봤기는 소홀하겠지만 근대에서는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기에 군인들은 서로를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 사실을 진화론적인 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스위스로전 대학교의 생태학 진화론 학부 소설 로만 레망은 필자와 마찬가지로 진화 생물학자이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용기에 대한 간단 명료한 설명은 뭘까? 바로 우리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레마는 이를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했다. 만약 용기의 대가가 너무 커서 한 개인의 생애에서 이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용기가 진화할 유일한 방법은 친족 선택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용기를 통해서 내가 직접 이득을 보지 못할 경우 나의 가족이 그 혜택을 입는 거다. 동물들에서는 새들이 형제 새들 새끼들을 먹이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군 소대는 마치 가족과도 같죠. 가족 같은 물리적인 근접성이 있는 데다가 심지어 동일한 감각적인 작업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탄생하는 것과 같죠. 따라서 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이 마치 친족을 돕는 듯이 서로를 위한 행동을 하게 이끄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군 지도자들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진 서류를 마련하는 것의 높은 심리적인 가치를 인정해왔다. 그들도 혹시 진화론적인 행동을 깊이 탐구해 봤던 것은 아닐까? 여하튼 친족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일단 용기가 부각되고 나면은 이런 군대의 이것저것에서 채택이 된다. 마치 용기가 진화되어 환경 조건을 흉내내듯이 말이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지배한 용기를 내지 못할 거라 느낄 거다. 하지만 진화론적인 주장과 팀 유대감의 역동성에 의해서 그런 용기는 어느 정도 설명되는 셈이다. 이런 또한 용기가 어느 정도 학습될 수 있음도 시사한다. 군대의 경우에는 주입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우도 극단적인 용기의 사례들로 이어질 수 있다. 팀의 교육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받은 집중훈련 덕에 헨스는 헬리콥터를 기다리며 비교적인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팀과 동료애가 가득한 노력이었다. 정말이지. 이런 상황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박한 애정을 느끼게 되죠. 상황에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타인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는 뜻이 말입니다. 헨슨이 말했다. 실제로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희한하고도 놀라운 행동을 하곤 한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뉴 아메리카 싱크탱크 소속의 피터 싱어는 전쟁 전문가로서 이라크에서의 한 미국 병사의 예를 들었다. 이 병사는 마침 포탄물 처리팀 소속이기도 했는데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50m나 뛰어갔다고 한다. 한 팀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 자체로도 너무나 용감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동료가 더러운 만신창이의 로봇이었다는 거다. 고작 로봇을 위해서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이 로봇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일원이 되기라도 한 걸까? 조리 카펜터는 이 비슷한 보호모드를 자신이 로봇용 딜레마라 명명한 현상에 비추어 설명한다. 이 딜레마는 복달물 조리 사병들이 특히 겪기 쉬운 현상이라고 한다. 속에서. 자, 이처럼 군대에서의 강렬한 전의와 팀 내 유대감은 용기를 촉진한다. 하지만 군대의 자원전은 이미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생에 단 한 번 되는 개별적인 용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12년 여름에 예기치 못한 강한 열기가 잉글랜드 남부 일대를 뜨겁게 달궜다. 그해 5월 26일 토요일에 페트호브라는 한 불가리아 태생의 영국인 전기기사가 해변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런던 서부의 교회인 서튼에 거주하는 중이었는데 여자친구와 함께 무더운 날씨를 제대로 즐기고자 한 것이었다. 이들은 웨스트 위트렌 해변에 놀러가기로 마음먹었다. 잉글랜드 치체스터 근방에 자리잡은 이 해변은 끝없이 펼쳐진 고운 모래사장과 투명한 바닷물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했다. 또 서핑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섭씨 28도에 달하는 기온 때문인지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해변에 몰려들었다. 그중에 한 명이 런던 북서쪽에 사는 센 타이드마인트라는 사내였다. 그는 5짤배기 달린과 함께였다. 이날 당시에 벌어진 일은 재난에 대한 인간의 두 반응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달리는 제우를 낀 채 바다에 서는데 배는간 역파도가 들이닥쳤다. 이내 달리는 해변가로부터 멀어져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소리를 질러댔고 아이의 엄마는 공포에 질려서 해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바다는 갑작스럽게 위협적인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이럴 때 독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결국 자신의 위험을 고려해야 할 텐데 말이다. 아마 다른 누군가가 도울 거라고, 상황은 나 없이도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할지 모른다. 모래사장 위의 사람들이 불편한 듯이 서성이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가? 당시 아무도 아이 엄마의 울부짖음에 선뜻 답하지 못했다. 수행을 할 줄 몰랐던 센타이드는 더욱이 절망에 빠졌다. 이때 마침 플라멘이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플라멘은 32세로 최근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며 행복감에 빠져 있었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플라멘은 일문의 주저 없이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달린이 수영이나 입술을 삼가시 오르는 팻말이 붙은 위험 구역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윽고 플라멘은 달린에게 다다랐다. 곧 아이는 휴를 떨쳐버리고 그의 어깨에 올라탔다. 플라멘은 곧 해변가 쪽으로 수영을 시작했다. 아이의 머리가 파도 위에 있도록 신경 쓰면서, 그런데 바람과 살 아이의 무게 때문에 정작 자신의 머리는 계속 가라앉는 상황이 되었다. 플라멘은 가까스로 해변가 근처에 달린을 끌고 갔다. 그러는 아이를 한 여성에게 넘겼고 여성은 아이를 안전하게 엄마에게 건넸다. 하지만 플라멘은 그대로 다시 파도에 휩쓸려 나가고 말았다. 바이오로그가 다시 해변가로 들려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해변가에 있던 사람들은 플라멘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플라멘은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다. 당시 사건을 받아는 금시하는 플라멘의 행동이 자신이 여태껏 본 가장 이타적인 행동이었노라고 말했다. 플라멘은 서부의 국가로부터 여왕의 영감장이라는 수용을 받았다. 그의 이타적인 행동이 소녀의 생명을 구한 것에 주목하며 영감장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일단 아이에게 닿자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아이를 떨쳐버리지 않았다.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사례는 우리는 하여금 인간 영의 가능성에 갱단하게 만든다. 여러분도 이런 사례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 물론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잖아. 100만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생각하는 것으로 적할지 모른다. 하지만 여하튼 나는 그 가능성의 제거점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보고 싶었다. 어떤 점이 남달랐던 걸까? 다행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호르몬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도 말이다.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한편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연구 중에 있다.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기타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이다. 우선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뇌에서는 코르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는 곧 신체의 행동을 대비하는 일련의 연쇄 작용을 개시한다. 먼저 아드레날린은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만들며 혈당 수치는 행동에 대비해서 증가한다. 시야의 진한 편도체와도 상호작용한다. 편도체는 뇌 속의 아몬드 모양의 쌍구조를 이루는 기관으로 두려움과 불안 같은 감정의 생성을 담당한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여태껏 살펴봤듯이 두려움을 무시해버리는 이들도 있다. hen성과 폭발물 처리된 사병들처럼 은근히 지속되는 두려움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플라멘처럼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이들도 존재한다. 플라멘의 사후에 그의 친구들은 플라멘의 행동이 이타적인 그의 평소 성격에 너무나 걸맞다고 입을 모았다. 유전적인 다형 현상. 유전적인 이 말을 듣는 유전학자들이 내게 진행에 대해서 말했던 일이 떠올랐다.
지능 같은 복잡한 행동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변이들은 다양하다는 말이었다. 유전자. 그래서 용기에 대한 글이 쭉쭉 이어지고 있네요. 용기 있는 글랩 시미야스키는 뉴욕 대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유전학자인데 공포와 기억에 대해서 세포 분작 연구, 뉴러지 공포 증후의 연구, 공포의 유전학을 연구하는데 바로 공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를 연결시키는 것. 스다소민은 SDMNI 유전자에서 생성된다. 이런 유전자가 있군요. 이처럼 공포는 적응의 문제이다. 우리는 공포를 필요로 한다. 물론 야생에서의 두려움이 없는 쥐는 오래 생존하기 힘들 거다.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스타스민 유전자가 결여된 쥐를 만들어내므로써 공포가 어떻게 형성되고 처리되는지를 살필 수가 있었다. 이 실험의 목표는 병적인 공포로 고통받거나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이들의 치료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공포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위험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간단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죠. 시미야스키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앞서 살펴봤듯이 쥐는 스타스민 유전자의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스타스민 유전자가 없는 쥐들은 더 용감하며 스타스민 유전자의 부피를 증가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공포의 정도도 조절이 가능하다. 시미야스키는 공포에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스타스민 유전자의 부피를 조절하는 유전자 변이를 갖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플라멘처럼 특히 용감한 사람은 어떨까? 일반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더 용감하게 만드는 스타스민 변이를 지녔던 걸까? 시미야스키에 따르면 이를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과학자들이 주로 무척 용감한 이들보다도 과도하게 공포를 느끼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이다. 미국 오클라호마 소재 털사 대학교의 월드헤드 내 연구소 소속인 조스틴 파인스타인은 임상내 심리학자이다. 그는 현재 내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중이다. 이들은 아까 SMAM 그리고 B지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져 있는 여성 환자들로 발의 위태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 증후군은 희귀한 유전병으로 신체의 여러 증상들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성대가 위대해지거나 뇌에 칼슘 침전물이 쌓이게 하는 등이다. SM의 경우에 이 증후군은 세포의 기질 단백질의 유전자 코딩에서 DNA 코드의 한 글자가 결여됨으로써 발생했다. 이 단백질은 신체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예방암이나 갑상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우르바비 대증후군에서는 DNA 코드의 한 글자가 결핍됨으로써 편도질의 집중 파괴하는 칼슘화가 일어난다. 그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편도질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부위는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처럼 공포를 생성하는 구조가 파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파인스타인은 SM을 여태껏 수년간 앓고 지냈다. 증후군이 발병하기 전인 어린 시절의 SM은 사나운 더비르만 게이에 의해서 구석에 몰려 공포에 질렸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장자가 뒤틀리는 공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여서 그녀는 도통 공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한 번은 생전 처음 보는 사내가 그녀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빵 하고 외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주변에 누군가가 이 위협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SM은 경찰이 도착해도 어리둥절했다. 또 한 번은 필로폰이나 코카인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한 남자가 SM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한 낯선 사내가 그녀를 깨어서 한적한 농장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들기를 했다. 그러자 그녀는 집으로 데려다가 달라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개 때문에 사내는 범행을 포기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은 파인스타인은 충격과 걱정이 쌓였다. 그리고 SM에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녀는 아니요. 단지 화가 날 뿐이었죠. 그녀는 위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사내의 차로 돌아와서도 태연히 집에 데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심지어 사내가 주소를 알도록 짜증나 모드까지 가기도까지 했다. 사실 여러 면에서 공포 결핍으로 인해 그녀가 더 큰 정신적인 해를 입지 않은 것은 행운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공포에 대한 경험이 한없이 부족해서
피해야 할 상황으로 오히려 자신을 몰아넣고 있었죠. 바인슈타인이 말했다. 다행히 그녀는 지금까지 50년이나 생존해 있지만 말이다. 바인슈타인과 동료들은 SM을 한 유원재의 유명한 유령의 집에 데려간 적이 있었다. 그녀는 신나서 일동을 어두운 통로 사이로 이끌고 다녔다. 호기심은 있지만 어떠한 동요나 두려움은 없는 모습이었다. 다른 동료들은 무섭게 나타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벌쩍 뛰었다. 하지만 SM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소리를 지르거나 뛰기는커녕 움직여조차도 안 했다. 유령의 집에서 그녀가 마치 나를 전쟁터로 이끈다는 뚜렷한 인상을 받았어요. 물론 그녀가 앞장서면 누구도 승인하지 못했겠지만 말이요. 바인슈타인이 말했다. 위험을 모르는 용기는 과실일 수 있다. 또 두려움이 없는 행동은 무모하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외상은 아무런 배움이 없이 지나갈 뿐이다. 외상을 입을 법한 사건들 후에도 SM은 딱히 그 사건들을 반수하는 티를 내지 않았다고 파인슈타인은 지적했다. 그런 사건들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 사건들을 기억할 때 과장하거나 감정을 싣는 법도 없었다. 편도체의 결핍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라는 차원이 아예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런 사건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일도 없었고 말이다. 바인슈타인은 2008년에 한 연구를 예로 들었다. 이 연구는 베트남 전쟁에서 뇌의 부상을 입은 참전용사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는 외상후 스트레스 정의를 겪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극단적인 경우에는 편도체가 아예 없는 것이 이득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예에서 뇌과학점의 정신과 의사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또한 30년 이상의 수염에 대해서 다룬 과학 논문 10여 개로부터 마찬가지였다. 만약에 편도체의 활동을 저지할 수 있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해서 정신질환들의 더 나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터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질병이다. 미국 국립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7, 8%가 생애 중 언젠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한다. 이 증후군의 증상은 끊임없는 공포, 외상을 입힌 사건들을 기억, 재현하는 습관, 수면장애, 무관심과 쉽게 놀라는 증상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이 증후군에 취약하며 해마다 약 800만 명 정도의 성인이 이 증후군에 걸린다. 여하튼 마침내 파인슈타인은 SM의 두려움을 느낄 방법을 찾아냈다. 안전하지만 의심할 나위 없이 무섭게 고안된 실험을 통해서 SM에게 질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말이다. SM 마스크를 썼고 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35% 포함된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산화탄소의 함량은 우리가 평소 마시는 공기의 무려 875배가 높은 것이었다. 질식을 집어넣는 공기를 들이마시자 SM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8초 만에 그녀는 미친듯이 손을 내어줬다. 그리고 14초 만에 도와줘요라고 했었다. 그러자 과학자들이 마스크를 벗겼다. 2분 뒤에 SM은 말하기를 멈췄다. 숨쉬는 게 여전히 버거워했다. 자신의 몸을 손가락으로 뚜뚜지 헐떡이며 말 못하겠어요. SM은 한생처럼 공황장애를 겪은 것이었다. 결국 실험 시작 5분 뒤에 SM은 정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생애 최악의 진정한 공포를 느꼈노라고 보고했다. 바인슈타인은 이렇게 언급했다. 수년간 SM이 무서워들어 노력한 끝에 우리는 드디어 그녀의 약점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산화탄소였어요. 그 후에 파인슈타인은 똑같은 실험을 독일의 일란선 쌍둥이 자매인 SM, AM과 BG에게도 실행했다. 이들도 편도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는데 실험의 결과는 SM과 같았다. 이 여성들이 고의적으로 공황장애를 유도한 게 어떻게 과학계의 혁신을 예측할 일인지 생각하면 의아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편도체가 공포를 경험하는데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편도체 없이 어떻게 공포를 느낄 수 있었던 걸까? 아마 그 답은 뇌 안에 편도체보다도 더 원시적인 공포의 경로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것이다. 비록 편도체가 공포 반응을 시행하는 데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이다. 또한 편도체가 없으면 우리는 공포를 느끼지 못하지만 공포를 못 느끼는 것이 용감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심리요법 등들어서 흥미로운 치료법 또 있다는 거네요. 수증시험 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수행해야 되고 집중훈련을 받고 나면 어떤 행위 및 활동을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대부분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운전해 가다 보면 그 여정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게 된다. 이때의 활동은 대부분의 의사결정 및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피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에 전내외 바탕에서 존재하는 기저핵에서 일어난다. 이 기저핵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동 조정 장치와도 같은 부위다. 그리고 이곳은 두려움에 민감한 편도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끌고 나오는 것은 조용한 길을 따라 집을 운전하는 것과는 다를 거다. 훈련을 한다 해도 전자와 같은 업적은 정말 놀랍지 않은가? 어쨌든 여는 용기도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용기도 마치 교육처럼 연습할 수 있는 덕목인 셈이다. 브라이언 스트레인지는 훈련이 어떻게 사람들을 확연히 용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공포 본능은 의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인지조절이나 적극적인 대사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말이다. 나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정신을 속인다. 나는 내 두려움에 맞설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통과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어린 시절 나는 이를 읽고 악몽에서 깰 때나 두려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 몇 번의 기도를 외운 적이 있다라고 공상과학 소설의 두 주인공이 말하는데, 이 얘기를 데이브 헨슨에게 하고 나니 그제야 내 회상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듯 했다. 헨슨도 폭발 당시에 자동적으로 사상자 시나리오를 따라서 할 수칙 목록을 떠올렸다고 한다. 훈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별 필요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았거든요. 막 닥치는 사건을 마주하는데 말이요. 게다가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하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런 사고는 되게 적응으로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사형들은 의료훈련 때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생명이라고 주입받아왔지요. 헨슨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아마도 아직 자신이 컨트롤 가능하고 명확한 사고를 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 것 같단다. 그래서 좀 더 침착하고 정돈된 상태에서 구조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말이다. 교육 훈련은 뇌를 바꾸는 힘이 있고 우리를 더 용감하게 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라고 했네요. 독일 레겐부르크 대학의 신경생리학자 올리버 보쇼는 바이러의 모성 본능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성의 영향을 받는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우선 생물학자들이 알려져 있듯이 수유 중에는 불안을 덜 느끼게 된다. 이는 설치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당이 된다. 영감의 대체가 덜 불안함이라고 해보자. 이때 수유의 안정 효과는 바로 옥시토신 호르몬을 통해 나온다. 마마, 옥시토신이 엄마가 아기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옥시토신은 그 때문에서 보험 호르몬이라고도 별명을 얻기도 한다. 출산 전에 옥시토신은 자궁의 부드러운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고 분만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또 수유 시 아기가 젖을 빠는 행위도 만들고 함께 모성적인 보호 본능을 만들어주는데, 인간에서도 편도 전해의 옥시토신은 이들을 더 용감하게 만든다. 보시는 수유 중인 여성들에게 바로 이 옥시토신이라는 자극제가 모성적인 용감의 원인이라고 추측을 한다. 한편 실제로 새끼들이 젖을 때면 음의 행동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동시에 모성 반응도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에서는 어머니의 모성적인 감정의 훈련도 오래 지속되어야 하죠. 자녀들의 적절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오는 동안 모성적인 그 본능, 이스라엘 헤어버트 와이즈 연구소 소속 유리 닐리와 동료들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우선 닐리의 실험팀은 뱀을 무서워하는 초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고는 살아있는 뱀을 머리에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선택권을 초원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초원자들은 뇌를 스캔해 봤는데 뱀은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 있었는데 뇌를 스캔한 사람이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조정하는 컨베이어 벨트는 뒤로 오거나 앞으로 움직였다. 그에 따라서 뱀도 초원자의 머리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선택권을 초원자에게 주문해서 실험팀은 특별한 형태의 용기를 정의한 것이다. 이 용기는 바로 뱀을 가까이 당겨오는 결정이었다. 우리가 정의한 용기란 진행 중엔 공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을 가까이 당겨오는 행동은 역경에 맞서는 끈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정했다. 실험에서는 통제 집단으로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의 뇌도 스캔했다. 물론 컨베이어 벨트 위의 뱀이라는 상황은 같다.
또한 실험팀은 컨베이어 벨트에 고민행을 올려놓는 상태에서 스캔도 해보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뉴런에 실린 실험 결과에 따르는 공포를 극복하려는 결정은 뇌의 슬하 전두 대상 피질 부위의 활동과 연관이 있었다. 물론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뇌 부위의 명칭들을 알 필요는 없다. 닐리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간단하다. 여러 형태의 용기가 있을지라도 공포를 극복하는 데는 내내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한 공포의 원인을 극복하는 어떤 예라도 용감한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이 공포가 무엇이든지요. 그리고 아마도 그 용감한 행동은 이 논문에 쓰인 내내 과정에서 증대되는 거겠지요. 닐리가 말했다. 폭파 속에서로 용기. 이 장에서 모든 형태의 용기를 다 다룬 걸까? 물론 이제 나는 용기가 뭔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훨씬 더 명확히 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려면 신체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도 안다. 생리학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말이다. 용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험을 줄였지만은 용기가 지니는 힘에 대한 경탄은 그대로다. 사실 무엇이 사람들을 용감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수록 필자의 찬사는 더해져만 간다. 아인슈타인은 돌발적인 용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재빨리 용감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놀라곤 합니다. 의식적인 생각이나 숙고가 없어 보이는데도요. 뭔가 원초적인 본능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보다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할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